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레이아웃을 활용하는 방법과 텍스트 편집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12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기본 서식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일관된 레이아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텍스트 프레임에 입력하는 방법과 텍스트의 목록에서 수준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매기는 방법, 그 다음에 시선을 안쪽으로 모으는 글머리 도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을 조절하고 글꼴 대화 상자를 불러들여서 서식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 상자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워드 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에서는 종종 텍스트를 찾아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법을 일괄적으로 틀린 것을 맞게 바꾸거나 아니면 단어를 통일할 때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 적용된 모든 서식을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꼴과 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워포인트 기본 서식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란 무엇일까요? 저는 파워포인트 문서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서를 만들어주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서에는 텍스트, 이미지, 도형, 오디오, 영상 등으로 구성된 재료를 사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정보와 콘텐츠, 설득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을 한다거나 편집을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서 새 문서를 만들면 항상 기본 서식이 적용된 새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 작업을 하다가 또는 새롭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이러한 창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새 프레젠테이션, 즉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것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문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 서식이 적용된 새 문서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테마를 적용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새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클릭해서 연 새로운 파워포인트 문서, 즉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식이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일종의 표지 슬라이드 또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파워포인트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어떤 레이아웃이 적용됐을까? 그것을 알려면 홈 탭에서 레이아웃의 슬라이드 그룹에서 레이아웃을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은 현재 제목 슬라이드가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은 그야말로 파워포인트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는 표지만으로 구성된 문서가 아니죠. 표지와 함께 본문 내용이 함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레이아웃이 바로 표지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제목 및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소제목과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 이것 또한 굉장히 본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서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한 슬라이드에 이 레이아웃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난 여기는 제목을 그대로 쓸래.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본문 슬라이드를 쓰고 싶어. 그렇다면 이쪽이 아니라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또 여기에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 중에서 새로 추가하는 슬라이드에 어떤 레이아웃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본문 레이아웃을 적용해 볼까요?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새로운 그 슬라이드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각적 연결고리. 자, 이것은 굉장히 시각적 연결고리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적 연결고리라는 말은 하나의 파워포인트 문서에는 여러 장의 슬라이드가 있죠. 근데 이 여러 장의 슬라이드는 사실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건 표지이고 어떤 건 본문이고 본문 안에도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인포그래픽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시각적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빨강색을 적재적소에 썼죠. 표지에도 썼고 여기 선run으로도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 개체에도 썼고요. 이미지 그래픽 곳곳에 빨간색으로 씀으로써 그리고 요 바탕에 슬라이드의 바탕에 직사각형의 면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다 사용했죠. 자, 이것은 일관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요 요소 그 파워포인트 문서에 사용된 요소들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각각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문서로 엮어주는 시각적 연결고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포인트 문서를 보면 어떨까요? 노란 계열의 색깔과 더불어서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에 노란 계열의 색깔과 물결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디자인 레이아웃이 일관되게 저장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하나의 파워포인트 문서이다 라고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레이아웃과 어떤 색깔, 글꼴, 면분할 이런 것들은 바로 시각적 그러니까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문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각적 연결고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의 편집 디자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파워포인트 문서 중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잘 만든 문서는 템플릿 파일로 저장해서 다른 문서 작업에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데 있겠죠. 잘 만든 레이아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템플릿 파일로 저장해서 다음번에 재활용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텍스트 프레임과 텍스트 상자에 글자들을 입력해서 서식 지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다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더라도 입력이 되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텍스트 프레임 또는 텍스트 상자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레이아웃에 요거를 요런 틀이 제공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원래는 텍스트 프레임과 텍스트 상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한데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상자를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하고, 우리가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서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직접 만드는 것을 텍스트 상자라고 편의상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텍스트 프레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셜미디어 PR 제안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서식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서식 지정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텍스트 프레임 안에 있는 것 전체를 서식 지정을 한다면, 자, 이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 프레임의 테두리를 선택하면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글꼴을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자, 여기서 글꼴도 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 개의 글꼴이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꼴을 페이북 월드 엑스트라 요 글꼴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자, 이건 글꼴 종류를 지정한 것이고, 그러면 사이즈를 글꼴 그룹에서 여기 글꼴 크기가 있죠. 목록 단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뀌는 게 보이죠? 한 44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계속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식 지정은 모두의 이 텍스트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글꼴색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텍스트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서식을 지정할 때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일부 데이터는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PR 제안서 부분은 여기까지 선택한다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 커서를 두고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꼴 그룹에서 글꼴 색에서 우리가 클릭하셔서 여기서 파랑색 중에서 좀 짙은 파랑 뭐 이런 거, 또 이런 계열을 자주색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연한 파랑, 좀 일반 파랑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드래그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부제목도 마찬가지겠죠. 부제목을 우리가 2022년 10월 24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프레임은 애초부터 이 글꼴 크기가 좀 작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글꼴에서 이렇게 페이북 엑스트라 볼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좀 더 작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항상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텍스트 프레임이나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전체의 서식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필요한 그 문자의 범위를 지정해서 일부의 서식을 지정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쓰고 내용은 이와 같이 썼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문서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이 목록형으로 많이 작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여기 웹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이 두 가지가 있고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근데 보기가 좀 불편하죠. 이것은 요 글과 요 항목들과 항목들 사이에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여기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에서 홈 탭의 단락
그룹에 여기를 갖다 마우스를 대시면은 요거는 수준을 늘리는 거고 요 옆에 것은 수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계에서 자,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수준 늘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더 제목에 해당되는 글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요거는 거기에 밑에 하위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준 늘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하위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수준을 줄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수준을 늘리면은 다시 이 하위로 간다. 요 목록에서는 이 기능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용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목록은 이와 같이 글머리 번호라고 하는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글머리 기호로 만들어진 건데 꼭 글머리 기호로만 할 수 있진 않아요. 사실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단락 그룹에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여기에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것이 아니라 글머리 번호 여기서 글머리 번호가 있죠. 여기서 1, 2, 3, 4 동글뱅이 1, 2, 3, 4 이렇게 1, 2, 3 ABC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그러한 목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글머리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은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은 순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머리 기호나 글머리 번호를 꼭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형과 숫자를 활용해서도 글머리 기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 여기 보시면 원이 나오죠. 자, 원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데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같은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서식 탭이 나타나죠. 그리기 도구에 서식 탭이 나타나는데 클릭하셔서 채우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 계열로 하시고 테두리는 없는 것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윤곽선은 없는 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옆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1이란 숫자는 지금 맑은 코딩으로 적용이 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글꼴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에어리얼 블랙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별다른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과 숫자가 어울리는 이러한 그 모양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검정색인 그 숫자 번호보다 흰색인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글상자 테두리를 선택하라 그랬죠. 이 상태에서 글꼴색을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일종의 새로운 글 목록에 사용할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둘 다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화에 가셔서 그룹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개체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서 CTRL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요 일자를 이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원과 이제 그 숫자를 결합해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약 이제 이러한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좀 전에 만들었던 원 개체와 숫자 개체를 결합해서 이렇게 그 원을 글머리 도형을 만든 거죠. 일종의.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멋있으라고 했다기보다는 레이아웃을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제목, 사람들의 시선은 보통 이렇게 흐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와 더불어서 텍스트를 읽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번호책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읽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라는 그러한 어떤 편집에서의 우리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줄 간격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 간격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은 어떻게 지정하냐 하면 우리가 줄 간격을 지정할 이렇게 글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줄 간격은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줄 간격이라는 게 있죠. 여기 목록 단지를 클릭하셔서 줄 간격 옵션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줄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락의 앞뒤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OPT를 하겠다 라고 하면 5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을 뭐 이렇게 고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걸 좀 느려서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느려서 우리가 줄 간격 요거는 단락의 앞과 단락의 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5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락의 앞뒤, 요거는 단락의 앞뒤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줄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 마무리가 됐을 때 그것은 한 줄일 수도 있겠고 몇 줄일 수도 있겠죠. 그 단락의 앞뒤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것은 그 줄의 간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정을 한다면 이와 같이 좀 달라졌죠. 자, 하지만 우리가 글꼴을 지정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글꼴을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글꼴을 지정하는 것은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대화 상자 확대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영문 글꼴에 대해서는 어떤 글꼴을 지정할 것이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문 글꼴에 대해서는 이걸 지정하지만 한글 글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폰트를 지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정하겠죠? 이와 같이 지정하고 요것은 글꼴색을 우리가 어떤 걸로 지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요것은 밑줄 스타일을 어떤 것들을 할 거며 밑줄의 색깔은 또 어떤 색으로 지정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꼴 간격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텍스트에 대해서 글꼴 간격은 그냥 기본 값으로 보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좁게 해놓고 여기서 요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것을 올리면 더 좁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해보시면은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간이 줄어든 걸 알 수 있겠죠. 자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글꼴 그룹에서 대화 상자 확대 단추를 눌러서 글꼴에 가셔서 여기서 요거를 좀 줄여서 한 0.5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5 정도 하는 자간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자간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곡하는 효과, 워드아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왜곡하는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상태에서는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텍스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 효과에 목록 단지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변환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양을 이와 같이 하셔서 모양을 둥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둥글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완전히 동그랗게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워드아트 효과 중에서도 변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워드아트 스타일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일단 요 정도를 좀 알아두셔도 쓸모가 많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채우기 효과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색깔을 여기서도 채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텍스트 윤곽선, 요거는 텍스트에 어떤 윤곽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텍스트에 어떤 윤곽선을 줄 때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텍스트 효과에 대단한 것이 많은데, 그림자 효과를 준다거나, 자, 그림자 효과가 보이죠? 밑으로 그림자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 반사 효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사 효과는 밑으로 보이는 반사 효과죠. 네온 효과도 있습니다. 네온 효과는 시쁨하게 빛나는 어떤 발광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입체 효과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 3차원 효과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환 효과도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는 찾기 바꾸기 효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슬라이드가 3개밖에 없어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찾을 때는 사실 그 큰 공력이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어떤 경우에는 10장, 20장, 100장까지 막 늘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텍스트를 찾아서 바꿀 때 뭐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서 하냐면 홈 탭에서 찾기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홈 탭에서 찾기 바꾸기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게 나타나지죠. 대화 상자 나타나지죠. 찾을 내용은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이런 말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로 바꿀 거냐? 나는 SNS로 바꿀래. 그러면 SNS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럼 소셜 미디어라는 말이 SNS로 바꾸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다음 찾기 하면은 이렇게 찾아졌죠? 자, 바꾸기 했습니다. 바꿔졌죠? 또 찾았네요. 바꾸기. 또 찾았네요. 바꾸기. 또 찾았네요. 바꾸기. 이와 같이 우리가 글자를 찾아서 바꾸는 기능. 이 기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가진 문서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닫기를 만드시고, 저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찾아 들어가면서 컨트롤 Z를 누를 때마다 바꿔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텍스트는 굉장히 많은 서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식을 뭐 여기서 글꼴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있고, 밑줄도 걷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식을 지정을 했을 때 이 서식을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서식을 한꺼번에 지우려고 하는 개체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자, 홈 탭에 여기 글꼴 지우기, 모든 서식 지우기가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면 모든 서식이 지워졌네요. 그렇죠? 표지에 가셔서 여기서도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든 서식 지우기를 하면 이렇게 기본 값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꼴과 서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생김새를 뜻하는 말이죠. 글자체, 서체, 폰트,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개별 글꼴들은 근데 문자뿐 아니라 숫자와 기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꼴들마다 그 하나의 글꼴은 그러한 문자든 숫자든 기호든 어떤 모양과 굵기와 장평, 그 다음에 장식, 기울기 이런 것에서 일관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글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 고딕이라고만 하더라도
나눔 고딕체 많이 쓰셨죠? 나눔 고딕체만 하더라도 그것이 레귤러가 있고 볼드가 있고 엑스트라 볼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눔 명조만 하더라도 레귤러, 그다음에 볼드,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눔 고딕에 이거는 레귤러든 볼드든 엑스트라 볼드든 굉장히 비슷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굵기만 좀 다른 거고 나눔 명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그룹,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글꼴인데 좀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구분이 있는 것, 이걸 글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꼴을 선택할 때는 항상 주의할 것은 개별 글꼴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고딕 계열의 글꼴들은 분명히 어떤 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독성이 좋은 편이죠. 하지만 이런 명조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명조체는 전통적으로 종이책과 종이 매체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좀 친숙한 느낌이 있죠. 근데 같은 명조이더라도 이와 같이 굵기가 다른 채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꼴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 모양을 잘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많이 사용하는 글꼴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페이북 OTF 볼드라는 이 글꼴은 사실 어떤 문서의 제목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돌 국대 떡볶이, 요거는 좀 가벼운 분위기, 약간 좀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가나 초콜릿, 요것은 좀 예쁜 분위기,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천년, 경기 천년 바탕체는 약간 좀 옛 문서 같은 느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연성체는 붓글씨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빙그레 써만코체는 아주 귀여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글꼴들이 무료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 글꼴도 돈을 내고 우리가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고요. 유료에도 많고 무료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저작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 없는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바가 있죠. 자, 이와 같이 글꼴과 서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야기는 크게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 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관된 레이아웃이 여러 슬라이드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프레임과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죠. 그리고 텍스트의 목록의 수준을 느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텍스트 항목의 목록의 위계를 만드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매기고 또는 우리가 도형과 숫자를 결합해서 우리만의 글머리 도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 대화 상자를 불러서 세밀하게 서식을 지정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입력한 것을 갖고 워드아트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경험해 보도록 했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찾기와 바꾸기 기능과 더불어서 모든 서식을 지우는 기능, 그리고 글꼴과 서체를 선택할 때 분위기나 모양들을 잘 활용해서, 아니면 어떤 글꼴의 가족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지정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이미지와 도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레이아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빈 슬라이드에 한두 줄의 텍스트만 넣은 채로도 우리는 멋지고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선택한 텍스트에 대한 작성과 편집,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파워포인트 문서, 텍스트를 다루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